자, 오늘도 제 양쪽에나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스튜디오에. 오늘 전화로 두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어제와 같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이게 참 어떻게 안 다룰 수는 없는 소식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너무 갈등을 유발하는 얘기들을 안 해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 법원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는 어디 있는지, 임시 중단이라면은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어제 이제 처음에 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브런치부터 소주를 드시게 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성을 하고 팬케이크에 블루베리 주스 정도로 네. 예,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거 말씀드리면 어제 5시경에 이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어요. 네. 일단 주문은 일부 인용이고, 그 일부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판결 확정 시까지 이제 정지를 해달라, 예. 직무배제 처분을 얘기를 했는데, 판결 선고 후에 30일까지로 기한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인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총장의 임기가 올해 이제 7월 24일까지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은 사실상은 전부 인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결정 이유를 보면은 그 직무 정지가 사실상 해임이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 이유를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그냥 판사가 마음대로 그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는지를 하나하나 그렇죠. 따지거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됐던 거는 기각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윤 총장에게 발생할 것인지, 그다음에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를 했을 때 이제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봤는데, 재판부가 얘기하고 싶었던 방점은 이제 공공복리를 침해하느냐, 여기에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법무부 장관의 그런 재량권 행사의 한계와 그 검찰총장이 임기 보장한 취지를 검찰의 중립성인 차원에서 여기다가 일단 일종의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어요, 당장.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일부 인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냥 윤 총장은 그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고 30일 이후까지 계속 직무를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 날 징계위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절차가 좀 남아 있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번같이 집행 정지 신청을 들어가고 본안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직무집행 정지 신청 인용을 한 거, 이거는 기간적으로는 어떤 일시적인 효력밖에는 없지만, 네. 여기단 법원의 판단이 한번 넘어가고 한번 이게 있었다는 점, 내려졌다는 점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짧게 두 분에게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양쪽 입장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전혜연 평론가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아마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와의 면담에서 거취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었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면담 시에 사퇴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법무부 감찰위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을 지적한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해석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이런 지적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방어법 보장이라던가 절차상으로 제대로 알려줬냐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네. 서류를 알려줘야 될 부분, 방어권을 보장하는 부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정교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징계위원회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지금 징계 사유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감찰위에서 충분하게 어떤 판단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뭐 정보 수집,
특히 재판부에 대한 어떤 세평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은 보수 진보나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징계위의 판단이 어떻게 나든 검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좀 내부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왜 국민적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지는 사실 검찰 내에서 먼저 좀 개선을 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재판부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행정소송을 해본 변호사들은 알겠지만은 징계위 결정이 있기까지 이거 그 결정을 안 내리고 끌어도 상관이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재판부가 진짜 작심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을 보면은 징계 사유는 본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재량권 행사의 한계나 공공복리를 언급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 징계 사유, 어떤 판사의 사찰일로 요약이 되는 그 징계 사유에 대한 내심적인 판단이 없이는 이런 문구가 나오기 어렵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본안 판단도 지금 이거 같은 재판부고 나중에 이제 징계 처분이 실제로 내려진다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무부는 이번에 그 재판부의 그 결정의 취지를 겸허하게 새기면서 적법 절차를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징계 사유 이번에 나왔던 이걸로만 계속 가서는 다른 재판부가 배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또 소송을 했을 때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로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보십니까? 일단 징계위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만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과연 보수 진보의 문제냐를 떠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지적이라든가 더불어서 제19 감사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의 결속력만 강조되는 것 같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많은 헌법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검찰 내부의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전문가들도 계속 이것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원론적인 입장은 같으시네요, 계속. 자,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두 분과 같이 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연락 문제로 인한 여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하나씩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 지난 6월에 정부가 사실 비슷한 취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내용을 좀 전지현 변호사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사회복무요원 처벌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병역법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개정을 했다는 건데, 개정을 한다는 건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사회복무요원은 왜 그 복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 중에 개인정보를 열람을 하거나 만약에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이렇게 일부러 열람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출했을 때 이거를 1년 이하의 징역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조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계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N번방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N번방 사건 때 조주빈 이 사람 얼마 전에 40년 선고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젊은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꺼내가지고는 그다음에
스토킹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스토킹을 하고 성범죄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게 처음에 시작이 그런 여성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무슨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엮인 경우 아니면은 예. 그냥 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하더라도 복무기간 연장받고 경고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군요, 처벌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게 된 건데 아까 나중에 물어보신 게 네. 그러면 6월 달에 6개월 전에 정부에서 논의한 내용하고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제 같아요. 그 엠번방 사건 터지고 나와서 정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접근을 차단하는 거는 사실 미봉책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아이디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시키면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랬고 처벌이라는 거는 그냥 정부에서 논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또 법안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의의 연속선 상에서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모아져서 이번에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그렇군요.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접근 차단 말고도 사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병역법 안에 이제 이 규정이 마련됐다는 얘기신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구청의 공무원 아이디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공무원 아이디로 어떤 행정의 망에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공무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그렇게 폭력행위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적을 울려야 된다라는 아마 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신체적인 뭐 문제가 일어난다던가 재산상의 손괴를 입혔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인식이 확산된 것 같은데 이것이 성적인 폭력행위나 정서적 폭력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동안 잘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네. 우리가 정서적 폭력 행위라는 것이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느슨한 인식이 있었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도 범죄다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공공 분야에서 이제 내부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메신저가 요즘처럼 비대면 접촉 시대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기도 하지만 예. 좀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이 취득한 정보가 순식간에 잘못되면 전파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분야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무원은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나 열람되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예, 거죠? 아니 뭐 두 분 중에 뭐 어떤 분이라도. 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어떤 업무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에서 관리하는 법인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이런 네. 단체들 있잖아요. 예. 이런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대상에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을 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5년 네.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되어 개보법을 있군요. 보면 이렇게 네. 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병역법을 저렇게 개정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이런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성범죄라는 것도 예전에는 어떤 1대1로 성폭행, 강제추행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예. 이제는 이게 디지털화 돼가지고는 좀 더 광범위하고 악랄하게 진행이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방책도 그냥 과거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형량을 높이는 게 다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이게 압수수색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른 외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수사 기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엠번방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잠입 수사를 허용을 하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낮잠 자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입 네. 수사라는 거는 일종의 함정 수사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게 그냥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친 경우에는 그 수사를 인정을 해주고 예. 아니면은 내가 뭐 누구 앞에 이렇게 큰 돈을 갖다 놓고 범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런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 어떤 법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지. 아예 그 기준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이것들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지. 네. 그래서 이런 수사 기법에 대한 그런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를 하고 잠입 수사뿐만 아니라 뭐 수사기관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지 법에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네. 수사기관 내부의 규칙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다층적으로 그렇군요. 필요하지 그냥 이거 법적 근거 마련했고 형량 네. 만들어놨으니까 끝났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네요. 자, 더 전혜연 평론가께서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2차 가해가 범죄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1차적인 가해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2차 가해라는 것은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다 악의적인 정보까지 더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공공 분야에서 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개인에 대한 신원 정보가 유출된다던가 그 개인을 비방하는 것이 이제 확산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꼭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하나 더 법안을 살펴보죠. 이것도 어제 발의된 법안인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열람을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좀 문제가 제기돼 왔었어요. 근데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어제 이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들여다봐야 될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앞서 전지현 변호사님이 브리핑해 준 법안은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법안이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법안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임위에서나 또는 이제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아빠고 피해자가 엄마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혼을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해자인 아빠가 본인의 아이를 본다는 명목하에 혹은 본인에게 이런 이혼을 청구한 엄마를 상대로 약간 보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소가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거나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족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직계혈족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특히 아이를 본다는 명목하에 아이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계혈족이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현행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제한이 없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그냥 열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요. 네.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의 장, 예를 들면 뭐 시면 시장, 읍이면 읍장 네. 이런 사람들에게 나나 자녀를 비롯해서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한 기록 사항을 또 뭐 증명서 이런 것을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제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청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피해자 관련된 기록상 전부를 해달라다 또는 뭐 일부만 해달라던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해달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왜 이렇게 제한이 됐냐라가 이제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정폭력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네. 특히 이제 혈연 관계인 경우에 이게 근절되지 않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호소를 좀 들었다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자, 아직 뭐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과정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법안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지난 8월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헌법 불합치는 어제도 우리가 낙태죄 얘기하면서 헌법 불합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위헌성은 이 법안에 인정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당장 폐지해버리면은 뭔가 입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기한을 두고 입법자한테 맞게 좀 고쳐봐 이런 일종의 그러니까 조건부 위헌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시간도 되거든요.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네, 이거 시행 정해졌는데 네. 기한 정해지는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네. 아직까지 기한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정치화시키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신변이 노출된 이제 피해자가 청구를 해서 내려지게 된 경우인데 네. 그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렇게 같은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정폭력이다 그러면은 가해자를 일단 체포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집안일은 뭐 베갯머리 그렇죠. 송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피를 하고 개입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이게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열람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럼 가정폭력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을 때 제한할 건지 그 소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네.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는 또 이게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해자한테 그렇죠. 이거를 드러내놓고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소명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좀 숙제가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고 또 뭐냐면은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은 일단 법원에서는 보호시설로 격리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랑 가해자를.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격리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돼 있고 그 격리시설자 측이랑 그다음에 법원이랑 이게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돼서 법원의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정말 다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이 발의된 법안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 30분 돼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